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거실. 텔레비전의 불빛만이 정적을 깨고 있습니다. 칠순을 넘긴 박노인은 소파 한 구석에 몸을 깊게 묻은 채 수시로 휴대폰을 들여다봅니다. 화면에는 아무런 알림도 없지만 그는 몇 분에 한 번씩 잠금 버튼을 눌러 확인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요. 오늘은 큰아들네 가족이 다녀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손주들이 좋아할 만한 과일을 사고 거실 바닥을 닦으며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시간입니다. 월요일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가 수박을 하나하나 두드려 가장 잘 익은 것을 골랐습니다. 청가문 가게 주인이 "어르신, 이게 제일 달아요" 라며 권하는 것도 한 번 더 두드려보고 샀습니다. 손주 민준이가 수박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작년 여름 이 집에 왔을 때 수박 한 통을 거의 혼자 다 먹어 치우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화요일에는 마트에 가서 손주 지민이가 좋아하는 초콜릿과 과자도 샀습니다. 지난번 전화통화에서 지민이가 "할아버지, 저 요즘 초코파이가 제일 좋아요" 라고 말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박노인은 초코파이 코너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어떤 회사 제품이 더 맛있을까, 큰 걸 살까, 작은 걸 여러 개 살까 고민하다가 결국 두 종류를 다 샀습니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긁으며 좀 사치스러운가 싶었지만 손주들 얼굴 생각하니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은 집 청소에 매진했습니다. 평소에도 깨끗하게 유지하는 편이지만 가족이 온다고 하니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거실 바닥을 걸레질하고 화장실 타일에 물때를 닦아내고 베란다에 놓인 화분들도 예쁘게 정리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중간중간 쉬어야 했지만 아이들이 깨끗한 집에서 편히 쉬었으면 하는 마음에 묵묵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금요일 아침에는 아들이 좋아하는 장조림도 만들었습니다. 쇠고기를 푹 삶아 간장 양념에 졸이는 동안 부엌에는 고소한 냄새가 가득 퍼졌습니다. "이거 옛날 어머니 손맛이에요" 라며 좋아하던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토요일 아침부터는 현관문 쪽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토요일 점심때쯤 갈게요" 라고 했으니 11시쯤 되면 도착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10시 30분. 아직 30분이나 남았지만 벌써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문득 옷차림이 신경 쓰여 방으로 들어가 깨끗한 셔츠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머리가 좀 산발이었습니다. 빗으로 단정하게 넘기고 면도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수염 까끌까끌해요" 할까봐요. 11시가 되었습니다. 아직 연락은 없었지만 곧 도착하겠거니 했습니다. 현관 앞 신발장 위에 놓아둔 손주들 슬리퍼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민준이 것과 지민이 것, 빨간색과 파란색 슬리퍼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작년에 사둔 건데 아직도 새 것 같습니다. 사실 그 후로 손주들이 온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11시 30분, 12시, 12시 30분. 시간은 흘러가는데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은 휴대폰을 들어 카카오톡을 열었다가 닫았다가를 반복했습니다. 먼저 연락하면 재촉하는 것 같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길이 막혀서 늦는 건가, 아니면 주차 공간을 찾느라 시간이 걸리는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1시가 조금 넘어서 드디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노인은 급하게 전화를 받으려다가 손이 떨려 거절 버튼을 누를 뻔했습니다. 가까스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전화가 아니라 카카오톡 메시지 알림이었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회사에 일이 생겨서 이번 주말에는 못 갈 것 같아요. 애들도 학원 보강이 잡혔네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박노인은 한참 동안 그 메시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글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 일이라는 단어, 학원 보강이라는 핑계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토요일에 갑자기 생기는 회사 일이 뭐가 있을까요? 초등학생 손주들이 토요일에도 학원을 가야 할까요? 박노인은 그것이 핑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답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라고 써야 할까요?
아니면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라고 솔직하게 서운함을 표현해야 할까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답장을 쓰려다가 지우기를 몇 번 반복하다가 그냥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박노인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습니다. 젊은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 곁에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렇게 행복한 시절이 자신에게도 있었습니다. 30년 전 아들을 데리고 저 놀이터에서 놀아주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아들이 아빠 한 번만 더요 라며 그네를 밀어달라고 조르곤 했습니다. 지치고 힘들어도 아들의 그 웃음을 보면 피로가 싹 가시곤 했습니다. 그래, 바쁘겠지. 요즘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 혼말처럼 내뱉어보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올라오는 서운함은 감출 길이 없습니다. 냉장고에 가득 담아둔 과일들이 떠오릅니다. 정성껏 만들어둔 장조림도요. 그 음식들은 이제 혼자 먹어야 합니다. 수박은 혼자 먹기에는 너무 크고 장조림은 며칠을 먹어도 다 먹지 못할 양입니다. 하지만 음식이 아까운 게 아닙니다. 함께 나누고 싶었던 그 시간, 손주들의 맛있어요 할아버지 하는 소리를 듣고 싶었던 그 순간이 사라진 것이 허전합니다. 박노인은 천천히 일어나 냉장고 문을 엽니다. 가지런히 담긴 반찬통들, 비닐봉지에 담긴 과일들이 그를 바라봅니다. 미안하다. 너희들을 위해 준비한 건데. 중얼거리며 수박 하나를 꺼냅니다.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로 반을 가릅니다. 빨간 속살이 드러나고 달콤한 향이 퍼집니다. 좋은 수박을 골랐구나 싶으면서도 마음은 쓸쓸합니다. 작은 접시에 수박 몇 조각을 담아 거실로 돌아옵니다. 소타에 다시 앉아 수박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하고 시원합니다. 맛은 좋은데 왠지 목이 메입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주말리에는 거그램에서는 연예인들이 떠들썩하게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가 오히려 집안의 정적을 더 크게 만듭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바쳤습니다. 본인 입을 것 아끼고 먹고 싶은 것 참아가며 학비되고 결혼할 때 집 보태주느라 노후 자금도 넉넉치 않습니다. 30살에 결혼해서 이듬해 큰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부터 박노인의 인생은 온통 아들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공장에서 일하며 번 돈은 거의 다 생활비와 교육비로 나갔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자 학원비가 필요했습니다. 영어, 수학, 피아노까지. 요즘 애들 다 배워요 라는 아내의 말에 허리띠를 더 졸랐습니다. 중학교 때는 과외를 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명문고에 가려면 성적을 올려야 한다고요. 박노인은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야근 수당이 나오는 날은 기꺼이 남아서 일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피곤에 떨어져 자면서도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얻는 모습을 상상하면 힘이 났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더 큰 부담이었습니다. 사립대학 공대 등록금이 한 학기에 몇백만 원씩 나갔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고 적금을 깨고 어머니께 물려받은 조그마한 땅까지 팔아가며 아들을 공부시켰습니다. 아들아, 돈 걱정은 하지 마라. 아빠가 다 해결할게. 넌 공부만 열심히 해라.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론 밤잠을 설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등록금을 마련할까? 내년에는 또 얼마가 필요할까?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 박노인은 정말 기뻤습니다. 이제 됐다. 내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다며 결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박노인은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이 되었습니다. 결혼 자금이 필요할 테니까요. 아버지, 집을 좀 사야 할 것 같아요. 전세금이 너무 비싸서요. 아들의 말에 박노인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까지 모아둔 노후 자금이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부부가 조촐하게 여생을 보내기에는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 돈의 대부분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집 계약금을 보태주고 가전제품도 사주고 혼수비용도 됐습니다. 나중에 제가 모셔드릴게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아들의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내가 아들에게 베푼 이 사랑이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대는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손주들이 태어나고 아들은 더 바빠졌습니다. 애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야 아버지라는 말과 함께 방문 횟수는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오던 것이 두세 달에 한 번이 되고 그것마저도 명절이나 생신 때만 오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전화 통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가 왔는데 이제는 박노인이 먼저 전화하지 않으면 한 달도 연락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 돌아보니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이고 정작 내 인생은 텅 빈 방처럼 고요하기만 합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요양원에 가고 평생 다니던 직장도 은퇴하고 나니 남은 건 이 텅 빈 집과 정막뿐입니다. 내 인생 전부가 자식이었는데 이제 와서 자식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 참으로 허망하구나. 차라리 그 돈으로 내 노후나 좀 더 챙길 걸. 박노인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봅니다. 아들이 대학 졸업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학사모를 쓴 아들이 활짝 웃고 있고 그 옆에 선 자신도 자랑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여기까지 키워냈구나 하는 뿌듯함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사진을 보면 다른 감정이 듭니다. 그때 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들이 성공하면 나도 행복할 거라고 믿었을까? 박노인의 이 씁쓸한 고백은 오늘날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수많은 시니어의 소리 없는 아우성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살며 자신을 지워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 도시락을 싸야 했고 저녁에 퇴근하면 아이들 숙제를 봐줘야 했습니다. 주말에는 아이들 학원 픽업을 다녔고 방학 때는 캠프 비용을 마련하느라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꿈꾸던 인생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하지만 노년에 이르러 깨닫는 차가운 진실이 있습니다. 늙어서 자식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나를 잃어버린 채 맞이하는 공허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식이 떠나고 나면 배우자마저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각자의 취미에 빠져 있으면 결국 남는 것은 나 혼자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존재가 텅 비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채울 것도 없고 기댈 것도 없는 공허한 시간들만 앞에 펼쳐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박노인처럼 자식의 연락 한 통에 일희일비하며 텅 빈 집안의 정적을 견디기 힘들어하고 계시진 않나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휴대폰을 확인하지는 않으신가요? 카카오톡에 노란 숫자가 떠 있기를 바라면서요. 하지만 대부분은 스팸 문자이거나 은행 알림일 뿐입니다. 자식에게서 온 메시지는 명절이 다가올 때나 생신을 며칠 앞두고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라는 형식적인 안부가 전부입니다. 평생을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뚫린 것만 같을까요? 이웃집 김할머니는 매일 아침 경로당에 나가십니다. 거기서 친구들과 화투를 치고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또다시 정막이 기다립니다. 텔레비전을 켜놓아도 그 소리가 외로움을 덮어주지는 못합니다. 아래층 이할아버지는 하루 종일 아파트 벤치에 앉아 계십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시간을 때우시는 겁니다. 누군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라도 하면 그게 그날의 유일한 대화가 됩니다. 죽을 때까지 후회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남은 인생을 타인의 눈치가 아닌 나의 존엄으로 채우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 질문 앞에서 많은 노인분들이 막막함을 느낍니다.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미 다 늙었는데. 하지만 늦은 때란 없습니다. 오늘이 바로 남은 인생의 첫날입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오늘 우리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 이 이름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1788년 독일 단치히에서 태어나 1860년에 세상을 떠난 이 철학자는 평생을 인간의 고통과 의지, 그리고 삶의 본질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흔히 염세주의 철학자로 알려진 그는
인생의 고통을 누구보다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다라는 그의 선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라도 그의 독설 같은 조언들은 노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어떤 위로보다 현실적이고 강력한 힘이 되어줍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쇼펜하우어가 인생을 있는 그대로 직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달콤한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노년은 아름다워요. 자식은 부모를 저버리지 않아요. 사랑은 영원해요. 같은 환상을 심어주지 않습니다. 대신 냉혹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 안에서 어떻게 존엄을 지키며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고통과 무료함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욕망할 때 그것을 얻지 못하면 고통스럽습니다. 배가 고프면 고통스럽고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받지 못하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욕망을 충족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잠깐의 만족 후에 곧 무료함이 찾아옵니다. 배를 채우면 이제 할 일이 없어 지루합니다. 사랑을 얻으면 그 사랑도 일상이 되어 특별함을 잃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고통과 무료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젊은 날에 우리가 고통 속에서 분투했다면 노년에 우리는 무료함이라는 이름의 더 큰 적과 싸워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바빴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고 아이를 키워야 했고 집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 바쁨 속에서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삶의 의미를 느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 우리 가족이 먹고 산다. 내가 열심히 일해야 아이들이 대학에 간다. 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자식이 독립하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출근할 곳이 없고 저녁을 준비해도 먹일 사람이 없습니다. 이 무료함은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듭니다. 고통에는 적어도 해결해야 할 대상이 있지만 무료함 앞에서는 그냥 시간만 흘러갑니다. 하루가 일주일 같고 일주일이 한 달 같은데 정작 한 해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지금부터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노년에 반드시 챙겨야 할 3가지 지혜를 통해 당신의 남은 인생을 가장 품격 있게 만드는 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3가지는 쇼펜하우어가 그의 대표작 행복론에서 강조한 내용들입니다. 그는 행복을 3가지 범주로 나눴습니다. 첫째, 인간이 무엇인가, 즉 존재. 둘째, 인간이 무엇을 소유하는가, 즉 소유. 셋째, 인간이 어떻게 보이는가, 즉 평판. 그리고 그는 이 중에서 존재, 즉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바로 자기 자신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행복은 대부분 자기 자신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물질적 소유를 뜻하지 않습니다. 내 명심 안에, 내 영혼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지식을 많이 쌓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노년의 행복은 외부의 자극이나 타인의 대접이 아니라 내 내면이 얼마나 풍요로운가에 결정됩니다. 쇼펜하우어 자신이 바로 이 원칙을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 프랑크푸르트의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친구도 많지 않았고 사교 모임에도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책을 읽고 사색하고 글을 쓰는 것이 그의 일과였습니다. 오후에는 반려견과 함께 2시간씩 산책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플루트를 연주하거나 다시 책을 읽었습니다. 그의 방에는 수천 권의 책이 있었고 그 책들은 그에게 가장 훌륭한 친구였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회적 지위나 타인의 시선이 중요했을지 모릅니다. 어디 사세요? 무슨 일 하세요? 자식들은 뭐 하세요? 라는 질문에 당당하게 답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를 지탱해 주기도 했습니다. 강남에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부러움을 샀고 자식이 의사나 변호사라고 하면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 외적인 것들이 나의 가치를 증명해 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나이가 들면 그 모든 외피는 서서히 벗겨지기 마련입니다. 직장이라는 명함도 사라지고 자식들도 제짝 찾아 떠나고 나면 결국 남는 것은 나라는 사람 본연의 모습뿐입니다. 더 이상 삼성에서 일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고 제 아들이 서울대 나왔어요 라는 말로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
나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 모든 타이틀을 벗겨내고 나면 남는 게 있을까요? 이때 내면이 비어있는 사람은 고독을 견디지 못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고독이 아닌 외로움이라는 고통으로 받아들입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고독은 혼자 있음을 즐기는 능력이지만 외로움은 혼자 있음을 견디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고독을 누리지만 내면이 빈 사람은 외로움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내면이 빈 사람들은 끊임없이 밖으로 나갑니다.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과 모여 의미 없는 수다를 떨거나 자식들에게 시시콜콜한 연락을 하며 관심을 구걸하게 됩니다. 오늘 날씨가 춥네. 감기 조심해라. 저녁은 먹었니? 주말에 뭐하니? 같은 메시지를 수시로 보냅니다. 자식들이 바빠서 답장을 못하면 서운해하고 답장이 와도 그래? 라는 짧은 대답에 또 실망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런 행동이 오히려 자신을 비참하게 만든다고 경고합니다. 타인에게 의존해서 얻는 행복은 언제나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관심을 보일 때는 기쁘지만 관심을 거둘 때는 바로 고통이 됩니다. 결국 내 행복의 열쇠를 타인의 손에 쥐어주는 셈입니다. 비속한 사람들은 고독을 견디지 못한다. 그들은 타인과 함께 있을 때만 안심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고독 속에서 가장 큰 자유를 느낀다. 이 말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진실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비속한 사람이란 교양이 없거나 돈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내면에 아무것도 없어서 항상 외부의 자극에 의존해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 정신적 세계를 구축한 사람입니다. 진정한 노년의 품격은 고독을 즐길 줄 아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혼자서 산책하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좋은 책 한 권을 읽으며 저자와 대화하고 소박하게나마 일기를 쓰며 자신의 삶을 정리할 줄 아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식의 연락이 뜸해도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미 자신만의 정신적 왕국이 건설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을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만난 최할아버지는 올해 75입니다. 매일 아침 9시면 도서관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들어가십니다. 항상 같은 자리, 창가 쪽 책상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공책과 책을 꺼내 읽기 시작합니다. 최근에는 세계사에 관심이 생겨서 로마사를 공부하신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못 읽었는데 이제야 시간이 생기니 너무 좋아요. 어제는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너는 대목을 읽었는데 얼마나 흥미진진하던지 그 사람 심정이 어땠을까 상상하다가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최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생기가 넘칩니다. 자식 이야기를 물어보니 아들이 미국에 있어요.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죠. 하지만 괜찮아요. 젊은 사람들은 바쁘잖아요. 나는 여기서 내 공부하고 가끔 손주들과 영상통화하면 그걸로 만족해요. 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퇴직 후에 온종일 TV 리모컨만 붙들고 있거나 자식들이 전화해주기만을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침 뉴스부터 저녁 드라마까지 하루 종일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웃기는 하지만 프로그램이 끝나면 다시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채널을 돌리고 돌려도 재미있는 게 없습니다. 결국 또 휴대폰을 들어 자식에게 전화를 겁니다. 오늘 저녁에 뭐 먹었니? 아, 회새 회식이에요. 아버지는요? 나? 어제 남은 거 먹었어. 아, 그러세요? 아버지, 지금 좀 바빠서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전화를 끊고 나면 허전함만 남습니다. 자식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은 하루 종일 아무 할 일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 분들은 자식의 작은 태도 변화에도 상처받고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배신감에 휩싸이곤 합니다. 명절 때도 안 오더라고. 바쁘다고. 바쁘면 부모는 안 찾아봐도 되나?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우리는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는데 요즘 젊은 것들은 효도가 뭔지도 몰라. 경로당에서 이런 하소연을 자주 듣습니다.
할머니들이 모여서 자식 자랑, 자식 한탄을 번갈아 합니다. 자랑할 때는 서로 자기 자식이 더 잘났다고 경쟁하고, 한탄할 때는 서로 자기가 더 서운하다고 맞장구 칩니다. 하지만 그렇게 몇 시간을 떠들어도 마음이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반면 동네 도서관을 찾아가 평소 궁금했던 공부를 시작하거나 서툴지만 수채화를 배우며 창조의 기쁨을 맛보는 분들은 얼굴빛부터 다릅니다. 그들에게 고독은 괴로움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축제의 시간입니다. 근처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시는 김할머니를 아십니까? 72살에 처음 붓을 잡으셨답니다. 처음에는 획이 삐뚤빼뚤해서 속상했지만 이제는 제법 모양새가 나온다고 기뻐하십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작품을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어두신다고 합니다. 내가 이걸 할 줄 알았겠어요? 평생 살림만 하다가 이제 와서 예술을 한다니까요. 붓으로 먹을 찍어서 종이에 쓸 때 그 먹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획 한 획 정성껏 쓰다 보면 잡생각이 다 사라져요. 그게 명상이더라고요. 김할머니는 자식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물어보면 잘 지내요? 라고만 답하고 넘어갑니다. 대신 지난주에 완성한 작품 이야기, 다음 달에 배울 서체 이야기로 시간을 채웁니다. 그분의 하루는 자식의 연락과 상관없이 충만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고독 속에서도 자기 자신에 의해 최상의 즐거움을 얻는다. 여러분, 이제는 자식이라는 창문으로 세상을 보지 마시고 내 마음이라는 거울을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할 때 즐거운지, 내가 무엇을 볼 때 가슴이 뛰는지 다시 발견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 하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을 이제 해보십시오. 음악을 좋아하셨나요? 동네 문화센터에 가면 우쿨렐레, 하모니카, 오카리나 같은 악기를 저렴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처음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한 곡을 완성했을 때의 성취감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글쓰기는 어떠세요? 자서전을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며 기록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책을 출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공책에 한 줄 한 줄 적어나가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정원 가꾸기는 어떻습니까? 베란다에 작은 화분 몇 개만 놓아도 됩니다. 상추, 토마토, 고추 같은 것들을 직접 키워보세요.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싹이 트는 것을 보는 기쁨, 그리고 내가 키운 채소로 밥상을 차리는 보람, 이런 작은 것들이 하루하루를 채워줍니다. 산책도 좋습니다. 단순히 걷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관찰하며 걷는 겁니다. 오늘 핀 꽃을 사진으로 찍어두고 계절의 변화를 기록하고 새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같은 길을 걸어도 날마다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것이 노년의 무서운 적인 무료함을 이기고 죽을 때까지 후회하지 않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자식이 찾아오지 않아도, 친구가 없어도 나 혼자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내면의 세계, 그것을 구축하는 것이 노년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챙겨야 할 것은 바로 경제적 자산, 즉 내 주머니의 돈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돈에 대해 매우 현실적인 조언을 남겼습니다. 돈은 추상적인 행복이 아니라 구체적인 불행을 막아주는 방패다. 이 말의 의미를 곱씹어 보십시오. 돈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불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확실히 불행합니다. 추위를 막을 난방비가 없고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미루고,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돈이 없어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돈은 행복의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필요 조건입니다. 젊은 시절의 돈이 쾌락이나 사치를 위한 수단이었다면, 노년의 돈은 우리의 품격과 자유를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젊었을 때는 돈으로 좋은 차를 사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것도 물론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노년의 돈은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을 지켜줍니다. 바로 존엄성입니다.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요즘 효도계약서라는 말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나를 잘 돌보겠다는 약속을 문서로 받는 것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정식 계약서입니다. 매월 최소 2회 이상 방문한다. 명절에는 반드시 함께 보낸다. 병원 치료가 필요할 때 간병한다. 같은 조항들이 명시됩니다. 오죽하면 이런 서류까지 오가겠습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에 사랑과 신뢰가 있다면 계약서가 필요 없을 텐데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재산을 물려받은 후 부모를 외면하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이제 받을 거 다 받았으니 더 이상 부모를 챙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냉정하게 들리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식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으면 부모 자식 간의 정도 메마르기 쉽다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물론 효자 효녀들도 많습니다. 돈과 상관없이 부모를 극진히 모시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부모가 내 새끼 고생하는 꼴 못 본다며 노후 자금을 털어 자식의 집을 해주고 사업 자금을 대줍니다. 나중에 네가 나 모시면 되지 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안고 말입니다. 아들아, 이 돈으로 전세 대신 집을 사거라. 월세 내느니 내 집 마련하는 게 낫지.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 노후 자금인데요. 괜찮아. 엄마는 국민연금 나오니까. 그리고 나중에 네가 모시면 되잖아. 이렇게 시작된 대화가 몇 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들은 집을 샀고 거기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부모를 자주 찾아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방문 횟수가 줄어듭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교육비가 들어가고 집 대출이자를 갚느라 바쁩니다. 어머니는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하기가 빠듯합니다. 병원비가 나가고 물가가 오르면서 점점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집 사는 돈을 도와줬는데 이제 와서 돈이 없다고 하면 미안하지 않을까? 그래서 혼자 견딥니다. 약값을 아끼려고 약을 격일로 먹습니다. 전기세를 아끼려고 여름에도 선풍기만 틉니다. 아들도 눈치는 챕니다. 어머니가 힘들다는 것을요. 하지만 자기도 빠듯합니다. 회사에서는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고 아이 학원비는 계속 오르고 대출이자도 부담입니다. 어머니께 드릴 여유가 없는데 어떡하지?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락을 덜 하게 됩니다. 연락하면 돈 이야기가 나올까 봐요. 결국 어머니는 자식에게 짐이 됩니다. 자식은 어머니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이렇게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효도계약서라는 것이 생긴 배경에는 이런 씁쓸한 현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위험한 도박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기 쉽고 부모는 돈이 사라지는 순간 자식에게 짐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변합니다. 지금은 감사하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 감사함이 희미해집니다. 특히 일상의 어려움 속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돈을 방패라고 불렀습니다. 이 방패는 추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며 무엇보다 타인에게 굽실거리지 않아도 되는 독립심을 선물합니다. 겨울에 난방비가 나가도 걱정 없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영양제가 필요하면 사 먹을 수 있고 가끔 맛있는 음식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치처럼 보이지만 노년에는 생존과 직결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 독립입니다. 내 손에 돈이 있어야 자식들에게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왔을 때 맛있는 고기 한 점 사줄 수 있고 손주들에게 용돈 몇날 원 쥐어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만남이 즐거워집니다. 할머니, 저 이번에 시험 100점 받았어요. 그래, 우리 손주 대건하다. 여기 용돈 좀 받아라. 이렇게 손주에게 10,000원짜리 한 장을 쥐어줄 수 있는 여유,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십니까?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베풀 수 있다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이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반대로 매번 자식에게 돈을 땄어야 하는 처지가 되면 부모는 자식의 눈치를 보게 되고 자식은 부모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아버지, 이번 달 생활비입니다. 고맙다 아들아.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말은 이렇게 해도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또 아들 손 벌리게 하네 하며 미안하고 아들은 속으로 이번 달도 빠듯한데 하며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깁니다. 실제로 이런 분을 봤습니다. 이웃집 할아버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식들과 자주 만났습니다. 명절은 물론이고 가족 생일마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노후 자금이 바닥난 후부터 달라졌습니다. 병원비, 생활비를 아들에게 부탁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흔쾌히 도와줬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아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아버지, 요즘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요. 라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도 눈치를 챘습니다. 아들이 부담스러워하는구나. 그래서 연락을 덜 하게 되었습니다. 명절에도 너희 바쁠 테니까 오지 마라고 먼저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너무나 보고 싶지만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들도 안도했습니다. 아버지가 이해해 주시네. 그렇게 만남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복도에서 마주친 할아버지의 얼굴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물으니 그냥 그렇지 뭐 하고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눈가가 눅축했습니다. 돈은 바닷물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르다. 하지만 노년의 돈은 바닷물이 아니라 생명수다. 쇼펜하우어의 이 말은 젊은이와 노인의 돈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젊은이에게 돈은 욕망을 키웁니다. 돈이 생기면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비싼 옷을 원합니다. 100만 원을 벌면 1000만 원을 원하고 1000만 원을 벌면 억을 원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돈은 다릅니다. 노인은 큰 욕심이 없습니다. 따뜻하게 지내고 아플 때 치료받고 가끔 좋아하는 음식 먹고 손주 용돈 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노년의 돈은 생명수입니다. 생존과 존엄을 지켜주는 물과 같습니다. 노후에 자식에게 다 주지 않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과의 건강한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기 위한 지혜로운 거리두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모에게 재산이 남아있으면 자식은 부모를 소홀히 대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유산을 받아야 하니까 라는 계산이 아니라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해 있으면 관계가 대등해지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식은 부모를 부양할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야 순수하게 서로를 그리워하며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자립해 있어야 자식도 부모를 한 명의 존엄한 인간으로 대우합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고기 사드릴게요. 아니다, 엄마가 낸다. 네가 바쁜데 시간 내줘서 고맙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여유, 이게 얼마나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까? 죽을 때까지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내 노후 자금을 계산해 보십시오. 얼마가 있습니까? 국민연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매달 고정 지출은 얼마입니까? 병원비는 어떻게 마련할 계획입니까? 그리고 자식이 아버지, 제가 사업을 하려는데 자금이 좀 필요한데요. 또는 어머니, 집을 사려는데 계약금이 부족한데요. 라고 할 때 무조건 주지 마십시오. 물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먼저 계산해 보십시오. 이 돈을 주고 나면 내게 얼마가 남는가? 그 돈으로 앞으로 몇 년을 살 수 있는가? 혹시 병이 생기거나 긴급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계산을 하고 나서 여유가 있으면 주십시오. 하지만 여유가 없다면 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식의 요구 앞에 당당히 아니다, 이것은 내 마지막 생명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미안하다 아들아. 도와주고 싶지만 이 돈은 아빠의 노후 자금이야. 이게 없으면 아빠가 나중에 너한테 손 벌려야 할 수도 있어. 그건 너한테도 나한테도 좋지 않아.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자식을 위하는 길입니다. 자식도 처음에는 실망할 수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해하게 됩니다. 아버지도 노후 준비를 하셔야지. 그리고 스스로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당신의 노후를 비참함으로부터 구해줄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노후를 책임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독립이고 진정한 자유입니다. 세 번째 지혜는 바로 건강이라는 절대 권력을 지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행복하다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과장 아닌가 싶었습니다. 거지와 왕을 비교하다뇨?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진리입니다.
왕은 궁전에 살고 진수성찬을 먹고 수많은 신하가 시중을 듭니다. 하지만 병들어서 침대에 누워 있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가져와도 먹을 수 없고 아무리 아름다운 궁전도 감상할 수 없습니다. 온몸이 아파서 신음만 나옵니다. 반면 거지는 가진 게 없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변변한 집도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합니다. 두 다리로 걸어 다니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햇볕을 쐬고 간단한 음식이라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둘 중 누가 더 행복할까요? 우리는 노년의 성공을 자식의 성공이나 재산의 정도로 평가하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내 두 발로 땅을 딛고 서서 화장실을 혼자 갈 수 있는 건강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통장에 수억 원이 있고 자식이 효자라 해도 내가 침대에 누워 꼼짝 못하는 신세라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재산이 많은 분도 계십니다. 자식이 잘된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중풍으로 쓰러지거나 치매에 걸리면 모든 게 무의미해집니다. 자식이 매일 찾아와도 알아보지 못하고 통장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쓸 수가 없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은 그 빛을 잃습니다. 좋아하는 음식도 소화가 안 되어 못 먹고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몸이 안 따라주어 못 가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기력이 없어 못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모든 행복 중에서 건강이 90%를 차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머지 10%는 건강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가치가 생기는 것들입니다. 돈이 있어도 건강해야 쓸 수 있습니다. 여행을 가려면 걸어 다닐 수 있어야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면 소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면 외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의 전제 조건이 건강입니다. 노년의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가장 큰 효도는 무엇일까요? 매일 안부 전화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큰 선물을 사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큰 효도는 부모가 건강하게 자기 삶을 꾸려가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자기 앞가림하느라 바쁜 세상입니다. 직장 생활도 힘들고 아이 키우기도 힘들고 대출 갚기도 벅찹니다. 그런 자식들에게 부모의 투병 소식은 가슴 아픈 일인 동시에 현실적으로는 커다란 생활의 균열을 의미합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대. 이 전화 한 통이 자식의 인생을 뒤흔듭니다. 당장 병원에 달려가야 하고 간병을 해야 하고 치료비를 마련해야 합니다. 직장에 휴가를 내야 하고 아이를 맡길 곳을 찾아야 하고 일상이 무너집니다. 물론 부모가 아프다고 해서 외면하는 자식은 없습니다. 효자, 효녀들은 밤을 새워가며 부모를 간병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몇 달, 몇 년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픈 부모 밑에 효자 없다는 말은 자식이 나빠서가 아니라 병간호라는 긴 터널이 인간의 인내심을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헌신적으로 돌봅니다. 어머니, 제가 있잖아요. 괜찮으세요? 하지만 한 달, 두 달, 6개월, 1년이 지나면서 지쳐갑니다. 밤마다 어머니가 물 좀 떠다오, 화장실 좀 데려다 달라 하시면 일어나야 합니다. 낮에는 회사 일을 하고 밤에는 간병을 하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주말에도 쉴 수 없습니다. 가족여행은 꿈도 못 꿉니다. 아내는 불평합니다. 당신은 시어머니만 생각하고 나는 생각 안 해? 아이들도 삐뚤어집니다. 아빠는 맨날 할머니 간병만 하고 나한텐 관심도 없어. 가정이 흔들립니다. 그러다 결국 요양병원을 알아봅니다. 어머니, 여기가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곳이에요. 여기 계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어머니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어머니 눈빛을 보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아들이 나를 버리는구나 하는 배신감이 어머니 얼굴에 쓰여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부모 자식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효도는 아프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건강을 유지해서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규칙적인 생활과 절제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2시간씩 산책하며 자신의 체력을 관리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같은 시간에 프랑크푸르트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시계처럼 정확하게 아, 지금 2시구나. 쇼펜하우어 교수가 산책 나오시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음식도 절제했습니다. 과식하지 않고 술도 적당히만 마셨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소화를 위해서 반드시 산책을 했습니다. 밤에는 일찍 잠자리에 들어 충분한 수면을 취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육체가 정신의 집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집이 무너지면 그 안에 사는 영혼도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상을 가지고 있어도 몸이 아프면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두통이 심하면 책을 읽을 수 없고 소화불량이면 음식 생각만 나고 관절이 아프면 움직일 수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당장 운동화를 신으십시오. 거창한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걷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30분만 걸어보세요. 아파트 단지를 돌거나 가까운 공원을 거닐거나 하천 산책로를 걷거나.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 계속하면 몸이 달라집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압이 안정되고 당뇨 수치가 개선됩니다. 무엇보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걷고 나면 상쾌함을 느낍니다. 잠도 잘 오고 식욕도 좋아집니다. 내가 먹는 음식을 조절하십시오. 젊었을 때처럼 마음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짜고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채소와 과일을 늘리십시오. 적게 자주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과식은 노년의 적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십시오. 밤에 잠이 안 온다고 술을 마시지 마십시오. 대신 낮에 활동량을 늘리십시오. 낮에 충분히 움직이면 밤에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어디가 아프면 참지 말고 병원에 가십시오. 나이 먹으면 다 아프지 뭐 하며 넘기지 마십시오. 작은 병을 키워서 큰 병이 됩니다.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정기 검진을 받으십시오. 1년에 한 번은 종합검진을 받아서 몸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체크하고 암검진도 빠뜨리지 마십시오. 건강은 우리가 노년에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절대 권력입니다. 권력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기 의지대로 살 수 있습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납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입니다. 하지만 이 권력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타인의 손길에 내 인생을 맡겨야 하는 무력한 존재가 됩니다. 간병인의 시간에 맞춰 식사하고 의사의 허락을 받아야 외출하고 자식의 도움 없이는 옷도 못 갈아입는 신세가 됩니다. 건강한 몸에는 건강한 정신이 깃듭니다. 내 몸이 활력을 찾아야 고독도 즐길 수 있고 내 주머니에 돈도 가치 있게 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정신적으로 풍요롭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워도 몸이 아프면 그 모든 게 무용지물입니다. 자식보다 무서운 노후의 병마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간곡하게 전하는 세 번째 당부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지키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노년에 꼭 챙겨야 할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내면의 풍요로움, 경제적 자립, 그리고 육체적 건강. 이 세 가지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당신의 노후를 지탱하는 튼튼한 삼각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내면이 풍요로우면 고독을 즐길 수 있고 고독을 즐기면 자식에게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면 자식과 대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자존감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춰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노년의 품격을 갖추게 됩니다. 누구에게도 비굴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오직 나 자신으로서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여러분, 혹시 지나온 세월이 후회되시나요? 자식에게 다 퍼주지 못한 것이 미안하고 더 잘해주지 못한 것만 기억나시나요? 아들 장가 보낼 때 더 큰 집을 사줄 걸, 딸 공부시킬 때 유학을 보낼 걸, 손주들 태어났을 때 더 많이 도와줄 걸,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이제는 그 미안함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하게 사셨습니다. 당신의 희생과 사랑으로 자식들은 자라났고 세상은 흘러왔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식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부부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의 방향을 조금만 틀어 당신 자신에게로 돌려주십시오. 평생 타인을 돌보느라 소홀했던 나 자신을 이제는 챙겨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자식은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당신을 거쳐 세상으로 나간 하나의 독립된 생명체입니다. 칼릴 지브란의 시처럼 자식은 당신에게서 왔지만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생명의 열망이 낳은 아들, 딸들입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기대를 버릴 때 비로소 진정한 부모 자식 간의 평화가 시작됩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요구하지 않으면 서운함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서로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식이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오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안분을 궁금해하지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며 잘 되기를 빌어줍니다. 이것이 성숙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 우리는 혼자 태어나서 혼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고독을 품위 있게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인생이라는 긴 여정의 끝에서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고독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온전히 마주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늙어보니 결국 남는 것은 나 자신뿐이라라. 이 말은 슬픈 포기가 아니라 가장 고귀한 깨달음입니다. 모든 외피를 벗겨내고 나면 본질만 남습니다. 그 본질이 바로 나입니다. 타인의 평가도 사회적 지위도 재산도 다 사라지고 나면 순수한 나만 남습니다. 그 나가 풍요로우면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나가 텅 비어 있으면 인생은 공허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나를 채워야 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내면을 채우며 내 몸을 돌보는 것, 이것이 남은 생을 가장 아름답게 꽃 피우는 방법입니다. 당신의 방에 등불을 켜십시오. 남의 빛을 빌려오려 하지 말고 당신 안에 등불을 밝히십시오. 책을 읽으십시오.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뇌에 새로운 길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어제는 몰랐던 단어를 오늘 알게 되고 어제는 다루지 못했던 기계를 오늘 다룰 수 있게 될 때 우리의 세포는 다시 살아납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감퇴하고 집중력이 떨어진다고들 합니다. 맞습니다. 신체적인 노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신의 힘은 육체의 쇠락을 늦출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무언가에 몰입해 있는 노인의 얼굴에는 주름조차 지적인 훈장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사용법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유튜브에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찾아 듣고 길찾기 앱을 이용해 혼자서 가보지 못한 동네를 탐방해보는 것. 이 모든 것이 현대적인 의미의 지적 활동입니다. 기계에 익숙해지는 과정 자체가 뇌를 자극하고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자신감을 줍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이 작은 성취감이 노년의 우울증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천연 앙호울제입니다. 배움은 꼭 거창한 학문일 필요는 없습니다. 요리를 새로 배워보는 것, 식물의 이름을 하나하나 외워보는 것, 하다못해 매일 아침 신문의 사설을 소리내어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정신이 활동을 멈출 때 죽음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생각하고 느끼고 감탄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길입니다. 이제 자식과의 관계에 대해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을 내 분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못 이룬 꿈을 대신 이루어주길 바라고 내가 준 사랑만큼 돌려받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런 기대가 모든 불행의 씨앗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식은 당신의 가지에서 피어난 꽃이지만 뿌리는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서운함이 밀려올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저 아이를 키우며 행복했던 그 시간으로 이미 보상은 충분히 받았다. 아이가 처음 뒤집기를 했을 때, 처음 엄마 아빠라고 불렀을 때, 고사리 같은 손으로 당신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그때 당신이 느꼈던 그 벅찬 감동, 그것이 자식이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효도였고 이미 그때 모든 빚은 청산된 것입니다. 그 후의 희생은 당신이 부모로서 선택한 고귀한 책임이었지 나중에 돌려받기 위한 투자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에게 독립하십시오.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은 자식에게는 무거운 쇠사슬이 되고 당신에게는 독이 든 성배가 됩니다. 그 사슬을 끊어낼 때 비로소 당신과 자식은 두 성숙한 인격체로서 서로를 존경할 수 있습니다. 명절에 오지 못한다는 아들의 전화를 받았을 때 그래 수고했다. 나도 요즘 공부하느라 바쁘니까 걱정 마라 라고 쿨하게 답할 수 있는 부모. 그런 부모가 자식에게는 더 매력적이고 더 자주 찾고 싶은 대상이 됩니다. 당신의 가치를 자식의 효도 점수로 매기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자체로 완성된 우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홀라골 때만 진정으로 자신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신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거실의 정막을 평화라고 부르기로 마음먹는 순간 당신의 노년은 혁명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다시 박노인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홀로 수박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던 박노인은 문득 고개를 들어 거실 벽면을 봅니다. 아까 청소하며 정리해둔 베란다의 화초들이 오후의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주려던 장조림 염새가 아직 부엌에 남아 있습니다. 박노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예쁜 그릇을 꺼내 정성껏 장조림을 담습니다. 남 줄 것만 생각했지 정작 내가 나를 위해 이 좋은 그릇에 음식을 담아본 적이 있었나. 박노인은 갓 지은 하얀 쌀밥에 장조림을 올리고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성대한 식탁을 차립니다. 자식을 위해 준비했던 그 정성을 이제 자신에게 쏟기로 한 것입니다. 밥을 한 술 크게 떠서 입에 넣으니 고소한 고기 향과 달콤한 간장 맛이 혀끝을 자극합니다. 아까는 목이 메어 잘 넘어가지 않던 수박도 이제는 달기만 합니다. 식사를 마친 박노인은 서랍장에서 오래된 공책 한 권을 꺼냅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첫 문장을 적어 내려갑니다. 2024년 여름, 오늘은 아들이 오지 않았다. 하지만 덕분에 나는 아주 맛있는 수박을 혼자 충분히 즐겼고 나를 위한 근사한 저녁을 먹었다.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나는 나의 인생을 살기로 했다. 박노인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집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휴대폰의 알림음에 가슴을 졸이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은 동네 도서관에 가서 쇼펜하우어의 책을 빌려볼 계획입니다. 그 냉철한 철학자가 왜 그토록 고독을 찬양했는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기 때문입니다. 박노인의 거실은 여전히 조용하지만 그 안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든든한 친구가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은 전반전과는 다른 규칙으로 진행됩니다. 전반전이 쟁취와 헌신의 시간이었다면 후반전은 비움과 발견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손에 쥐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놓아주어야 합니다. 자식에 대한 미련, 과거의 영광에 대한 집착,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 모든 것을 놓아줄 때 비로소 당신의 양손은 당신 자신을 안아줄 수 있을 만큼 자유로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죽음을 앞두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이제 나의 철학이 세상에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쁘다. 나의 고독은 헛되지 않았다. 그는 살아생전 큰 명성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철학이 너무 어둡다고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내면이 옳다고 말하는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간이 흘러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그의 글에서 삶의 구원을 얻고 있습니다. 당신의 노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세상이 당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자식이 당신의 마음을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알아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 거울 속에 당신을 향해 웃어주셨나요? 수고했다고, 참 잘 살아왔다고 어깨를 다독여 주셨나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남은 인생을 죽을 때까지 후회하지 않으려면 매 순간을 당신의 영혼에 선물을 주듯 살아가십시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경치를 보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을 당신의 내면에 차곡차곡 쌓아두십시오. 육체는 늙고 쇠약해져도 당신의 정신은 그 경험들을 먹고 나날이 젊어질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정신적 자산이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노년은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지루한 대합실에 불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노년은 인생이라는 긴 소설의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 장이 될 것입니다. 모든 갈등이 해결되고 주인공이 진정한 평화를 찾는 그런 결말 말입니다. 자식보다 무서운 것은 자식의 무관심이 아닙니다. 자식의 무관심 때문에 나 자신을 학대하고 방치하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이제 그 무서운 마음에서 벗어나십시오. 자식은 자식의 길을 가게 두고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서로의 길을 응원하며 가끔 교차점에서 웃으며 만나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행복한 가족의 거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당신의 머리 위의 백발은 그동안 세상을 견뎌온 지혜의 서리입니다. 당신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은 인생이라는 험난한 파도를 헤쳐온 훈장입니다. 당신은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며 남은 인생을 축복 속에 보낼 자격이 충분합니다. 오늘 밤은 편안하게 잠자리에 드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자식에게 연락할 생각 대신 오늘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를 먼저 고민해 보십시오. 작은 산책도 좋고 향긋한 차 한 잔도 좋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과 친해질 때 온 우주가 당신을 돕기 시작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구원의 힘은 바로 당신의 내면에 있습니다. 지혜의 씨앗을 심고 사랑의 물을 주어 당신만의 지혜의 숲을 가꾸십시오. 그 숲에는 시원한 그늘이 있고 맑은 샘물이 흐르며 고요한 평화가 깃들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길동무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걷는 길이 외롭고 막막할 때 언제든 이곳 지혜의 숲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동서양 성현들의 목소리를 빌려 당신의 삶에 따뜻한 등불을 밝혀드릴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당신이 더 이상 후회하지 않게 우리가 당신의 곁을 지킬 것입니다.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소중합니다. 당신의 남은 삶이 쇼펜하우어의 조언처럼 단단하고 품격 있으며 평온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식보다 귀한 당신 자신을 꼭 안아주는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당신과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분들에게도 이 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함께 지혜를 나누고 서로를 격려할 때 우리의 노년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가 더 깊고 넓은 지혜를 찾아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인생 조언 지혜의 숲은 항상 당신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평안과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